윤서는 현관문 앞에서 크게 한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기 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윤서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종류로 오늘 밤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들리는 걸 보니 그나마 나쁘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윤서는 신발을 조용히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만호가 조심히 들어서는 윤서를 째려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병이 2개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술로 위를 채운 아버지는 윤서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심기를 살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발끝으로 조용히 자기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만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윤서의 등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윤서는 온몸이 굳는 걸 느꼈고 걸음을 멈춰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 회식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회식이면 네 몸의 배인 냄새로 내가 아는데 왜 거짓말이야? 윤서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윤서에게 달려들어 때릴 기세였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언제든 던질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만호가 무섭게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부는 무슨 어떤 놈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불길을 키우는 기름일 뿐이라는 걸 윤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바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표정이 무너지면 더 흥분한다는 것을 거의 28년 동안 윤서의 몸에 익은 반응이었습니다. 요새 뭘 믿고 건방 떠는 거야? 엉! 너 좀 배웠다고 내 앞에서 지금 우쭐대는 거냐? 그 순간 만호의 손에 있던 리모컨이 빠르게 날아와 윤서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윤서는 마치 동상처럼 움찔하지도 않았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방패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윤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고 혀를 차며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만호는 윤서의 방문을 열고 허리춤에 혁띠를 풀고 말았습니다. 윤서가 15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13년을 이어온 아버지의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윤서가 어렸을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버지의 만행은 여전했고 윤서가 거부하면 여지없이 엄마와 동생 준호에게도 이유 없이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윤서는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친한 짝의 집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친구를 보며 우리 집만 어두운 사연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만행으로 윤서는 3번의 임신과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서의 방 안은 아주 좁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무선 노트였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시간, 사건의 경위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오후 11시 20분 리모컨 투척 어깨 부위 글씨를 또박또박 활을 누르며 썼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와 사실만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기를 좋아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월급날 다음 날은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술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은 최악이었습니다. 장부를 맞추는 일, 증빙을 정리하는 일이 윤서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이 공단 도시의 작은 제조업체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집에서 벗어날 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낮에도 밤에도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고 공장 소음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28회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려 합니다. 윤서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채운 잔고는 1,000만 원을 조금 넘었고 그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윤서에게는 곧 찾아올 해방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윤서가 앞으로 지낼 자리의 전세금과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 헐크와의 이별이 그녀에게는 설레임이었고 어디로 가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남동생 준호를 만나러 준호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었고 호출기 삐삐도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딱히 연락 방법은 없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윤서가 미리 피신시켜 준호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위험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 괜찮아. 너는? 나는 누나 덕에 안전하지. 고마워. 짧은 대화를 마치고 항상 가방 속에 넣어 다니던 노트를 꺼냈다가 다시 잘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는 호신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는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아버지가 귀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하던 집이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왔는데 이것들이 아무도 내다보지 않네! 윤서는 자는 척했고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의 방 밖에서 만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이내 아버지는 온 방을 가득 채운 술 냄새와 함께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썩은 냄새를 훅훅 불며 욕심을 채운 뒤 곧 그는 안방으로 돌아갔고 이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이제 울 힘도 없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녀를 지탱해주는 서랍 속의 통장, 그리고 가방 속에 호신기처럼 넣고 다니는 증거 자료들이 그녀에겐 전부였습니다. 창밖 공장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언젠가 이 불빛도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추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나간 것이 될 것입니다. 윤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기록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를 해야 했고 굳이 도망이 아닌 해방을 위해서 침묵이 아닌 기록이라고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윤서는 퇴근 후 회사 근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것이 최근에 그녀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 속에 고이 갇혀있던 자료들을 펼쳤고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종류, 시간, 장소, 목격자 유무가 칸마다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오늘자 행을 추가했습니다. 9월 22일
23시 20분, 거실, 리모컨 투척, 그리고 성폭행. 노트 겉표지는 1985년 가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주로 윤서에게 향했지만 준호 또한 폭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준호는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방 안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준호가 지내는 집에 전화를 하여 준호와 통화를 했습니다. 준호니? 잠깐 나올래? 나 회사 근처 숲다방에 있어. 알았어. 누나, 나도 누나 보고 싶었거든.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누나를 걱정하는 준호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윤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있는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택시 영수증,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985, 7, 15, 응급실 진료비, 1985, 8, 23 정형외과 엑스레이, 1985, 9, 23 산부인과 검사. 작업을 마치고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야간 통신대를 다녔고 윤서는 법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기록의 힘, 법적 절차의 흐름. 증거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당시 만난 변호사가 했던 말입니다. 윤서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는 쌓였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방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오후 8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개인용 칸에 들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는 그날을 위하여 큰맘 먹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녹음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엄마의 작은 한숨. 윤서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최대한 줄여서 귀에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욕설의 종류, 협박의 내용, 시간의 길이.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985, 9, 18 주말 저녁 협박, 폭행, 심한 욕설, 장롱 문짝 또 부서짐.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윤서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정 관리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 방금 누나 화장실 간 사이. 준호의 눈이 윤서의 가방을 향했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친구 집에서 잘게. 그래, 그게 좋겠다.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윤서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 엄마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변수였습니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방관자였습니다. 때로는 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선택을 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오가고 있었고 지극히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윤서는 가방 속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들, 녹음 파일들, 정리된 표들.
모두 탈출을 위한 생명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준호야, 응? 우린 이제 준비됐고 곧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준호가 비장하기까지 한 누나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누나. 밤 10시 윤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문을 열고 행여 아버지가 깰까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는 길에 부엌에서 때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늦었네. 응,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고 엄마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보았지만 윤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엄마의 멍자국으로 윤서는 오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서랍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는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디데이까지의 단계별 목록이었습니다. 윤서는 오늘 완료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9월분 증거 자료 정리 완료.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10월 이사 계약 및 짐 이동 시작. 윤서는 노트를 덮고 조명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습관의 패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기록은 쌓이고 있었고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갖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곳을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아버지, 만호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저하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집을 나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몰래 도망을 쳐도 되지만 사실 떠나는 걸 아버지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그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며 부르는 트롯을 TV로 보고 있었던 만호가 천천히 윤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결혼하려고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하고? 회사 동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만호가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잔을 비우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 저 이제 28기예요. 아버지. 28이면 뭐 어쩌라고? 내 딸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야. 윤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상견례 하려고요.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 입구에 섭니다. 여보, 진정해요. 닥쳐! 만호의 손이 테이블 위 유리잔을 집었습니다. 그리곤 윤서를 향해 던졌습니다. 순간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잔이 뒤쪽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결혼을 해? 남자가 뭔지 알아? 만호가 윤서에게 다가왔고 이어 무자비한 발길질과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고꾸라진 채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긴 머리카락을 손에 쥔 만호는 윤서를 질질 끌고 윤서의 방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얘를 죽일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엄마를 밀쳤고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도 안 패지? 이것들이 짜고 나를 무시해? 아버지, 제 인생이에요. 인생, 너는 내 거야. 어디서 결혼?
내 돈으로 이만큼 살았고, 내 돈으로 학교도 다녔고, 나랑 살아야지 결혼이라니? 그리고 아버지는 눈치를 잠깐 보더니 엄마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힌 걸 확인하곤 곧이어 만호는 코피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윤서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분명 엄마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리거나 간섭을 하면 만호는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시로 폭행을 하는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날부터 만호는 윤서를 대문 밖 출입도 못하게 막았고 3일 동안 몹쓸 짓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 윤서는 고분고분 말을 듣는 척하며 아버지를 안심시켰고 아버지를 처벌할 증거도 계속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증거를 모으려고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출근도 안 하고 윤서를 지키던 만호가 좀 누그러졌고 엄마에게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출근했습니다. 윤서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은 있었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불렀고 옷가방과 녹음기, 통장,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그녀의 목숨 같은 가방 등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윤서와 준호가 엄마랑 같이 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자식들이 집을 나가는 데는 동의했지만 본인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 거듭된 폭행으로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된 엄마, 수시로 널브러져 있는 소주병들. 윤서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더라도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자고 입술에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동생 준호의 배웅을 받고 윤서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윤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이요. 집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이 걸렸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공장, 골목, 학교, 시장, 그리고 잿빛 하늘. 윤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디데이 10월 5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계획보다 일주일 빨라졌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미리 얻어두었던 그녀가 살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안전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얼굴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들이 며칠이 지났지만 희미해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팔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선은 산부인과를 먼저 가서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냈고 진단서도 받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를 가서 멍든 부위를 사진을 찍고 진단서도 확보했습니다. 1985년 10월 5일 21시 30분 머리채 폭행, 얼굴 주먹질, 성폭행. 이 내용을 기존의 증거 노트에 추가 기록한 뒤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윤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고 모든 증거자료의 카피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신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봉투, 거표지에 주소를 쓴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따로 가정폭력 피해 상담 요청, 윤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윤서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대를 다닐 때 만났던 상담가 장소라였습니다. 소라 언니. 저예요. 윤서야, 네가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어?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서울이에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위치 보낼게. 통화를 끝내고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법정에서 만나게 될 아버지도 두렵고 사회의 시선 또한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생존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파국이 아니라 회복으로.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윤서는 상담센터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빌딩 3층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장소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서야, 잘 왔어. 언니, 고마워요. 소라는 윤서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가에는 조그만 장미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앉아. 천천히 얘기해봐. 윤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소라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정말 꼼꼼히도 준비했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소라는 윤서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네 상황을 정리해 볼게. 먼저 안전이 최우선이야. 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은 했지? 어제 복사본 보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자. 소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보통 2주 안에 결정이 나와. 윤서는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 고소장도 접수해야 하거든. 혼자 가도 돼요? 내가 같이 갈게. 걱정 마. 가기 전에 상담실 전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준호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지금 서류 작성하고 경찰서 가는 중이야. 나도 진술해야 하면 언제든 갈게. 고마워, 준호야. 경찰서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서는 여성 청소년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서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이 있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요. 최근 사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윤서는 3일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리잔, 머리채, 주먹질, 성폭행, 멍. 모두 기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윤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 녹음기, 사진, 영수증, 그리고 속옷들.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지금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조사는 3시간 걸렸습니다. 윤서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윤서는 그동안 체한 것처럼 꽉 막혀 있던 뭔가가 빠져나간 듯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언니, 제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법은 내 편이야.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근금지 결정문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연락 금지. 윤서는 결정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호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윤서의 방에 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나도 독립하려고. 좋아. 함께 준비하자.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였습니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야. 월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 준호야. 우리 해냈어, 누나. 윤서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앞으로 갈 길이 멀어. 괜찮아. 우린 준비됐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돌아가고 윤서는 한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항상 준호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걸렸는데 이젠 그 가시를 빼내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낯설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흘렀고 봄이 왔습니다. 윤서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희망이라는 이름의 NPO였습니다. 그녀는 행정팀 직원이었습니다. 인정이었다고. 윤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기부 영수증을 하나씩 정리해 파일에 끼웠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은 여전히 좋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윤서 씨, 커피 한잔 할래? 동료 민지 언니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민지 언니, 오늘 상담 건수 많았어요? 응. 5건이나 됐어. 민지 언니는 상담팀 소속이었습니다. 윤서보다 3년 선배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 근데 보람 있어. 지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이잖아? 윤서 씨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처음에 여기서 상담받고 치료받으면서 지금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일도 하잖아. 윤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6개월 전 윤서는 피해자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을까요? 행정 말고 다른 거. 윤서 씨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준비되면 상담도 해봐. 윤서 씨는 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학 과제 때문에 근처에 왔다고 했습니다. 누나, 점심 먹었어? 응. 너는? 나도 먹었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졌습니다. 준호야,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 이번 학기는 재밌는 수업 많아. 준호는 1년을 쉬었다가 다시 복학했습니다. 악몽에서 헤어나 정신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지? 응, 다들 좋아. 누나 내 걱정은 하지 마. 윤서는 그동안 많은 알바로 조금은 지쳐 보이는 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집을 나온 이후로
동생의 학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학교 수업 시간을 빼고는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윤서가 큰 도움은 아니지만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지쳐도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응, 가끔. 뭐래? 잘 지내래.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래. 진정으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얘기에 윤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보호자가 아니라 방관자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녀는 지금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아버지에게 길들여진 엄마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가 더 미웠습니다. 윤서가 집을 나온 뒤 아버지의 집착에 윤서의 거처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아버지에게 비밀이 탄로날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저 간간히 준호를 통해 소식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연락 안 해. 혈안이 되어서 누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잠잠하다고 들었어. 접근금지 명령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나아. 응, 그렇지만 아직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너도 조심해. 학교로 찾아올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누나, 내가 1년 학교를 쉬었을 때 아빠는 내가 학기도 그렇고 학교를 자퇴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누나야말로 조심해. 조사받고 재판 중이라 아빠가 바짝 독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아빠 만호는 고소치하서를 받아오라고 엄마를 계속 들볶아댈 것이었습니다. 이건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 잠깐 준호에게 엄마는 어렵게 말을 꺼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두 남매가 나누는 대화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린 시작이 윤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모 잘못 때문이었을까? 참고 살았어야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윤서는 씁쓸했지만 햇살은 참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당연하지. 모두 누나 덕분이야. 우리 둘이는 함께잖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떨어지지 말자. 윤서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고마워. 나 데리고 나와줘서. 윤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면서 서로 쭉 우길지하면서 살자. 저녁에 윤서는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회복일지. 윤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1986년 4월 10일. 맑음. 준호와 공원 산책. 벚꽃이 예뻤다. 마음이 평온하다. 더 이상 폭력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평범함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서로 가족 간의 상처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에 장소라의 추천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경험과 극복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5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도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약은 아니지만 도움은 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윤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여성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죠? 저도 작년에 처음 왔었어요. 네, 떨리네요. 괜찮아요. 다들 이해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명확하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만호가 윤서를 폭행을 하던 때의 그 매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서가 최근 3년 동안 모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검은색 노트, 의료 기록, 녹음 파일, 피해자가 작성한 폭력 기록부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총 87건의 폭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가족 간의 훈육이었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과도했을 수는 있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만호의 고함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건 던지는 소리, 욕설, 윤서의 작은 신음.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훈육입니까? 성인 딸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교육입니까? 만호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 엑스레이 사진, 타박상 진단서, 성폭행 진단서, 성폭행 증거로 윤서의 속옷과 윤서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채취해 보관해 두었던 면봉 등에서 밝혀진 만호의 혈액형 A. 피해자는 지난 3년간 16차례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만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부모에게 거스르는 짓을 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동의하여 했던 건데 그게 왜 성폭행입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키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범죄라고,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에서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누나가 맞는 걸 다 셀 수 없을 만큼 보았고 성폭행 당하는 것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누나의 괴로워하는 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등으로 어렸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만호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정숙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사람들은 매섭게 만호를 쏘아보며 인간도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재차 재판장의 경고가 있었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재판은 2시간 이어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의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서는 단 한 번도 집에서 아버지를 똑바로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눈도 돌리지 않고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만호는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2주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무 겁이 났었어. 엄마를 많이 원망해라. 윤서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엄마가 윤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말 강하다고, 엄마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강해질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서와 준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만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쉬움도 안도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선고 취지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범죄를 훈육이라 변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가족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는 안전해야 할 집에서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또 다른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겼습니다. 가정폭력은 목격자에게도 범죄입니다. 판사가 선고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윤만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무기한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출소 후에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체의 접근과 연락을 금지합니다. 판사가 만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보호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그것을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였다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만호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윤서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고 그냥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잘못으로 기록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윤서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고 다음 주부터 상담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셨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68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대신 두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10살, 8살이었던 민준이와 현준이,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서 보호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38, 현준이는 36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렸고 윤서에게는 이제 5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윤서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녀가 다가와 안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윤서는 아이를 안고 미소 짓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한 일상입니다. 아버지는 교도소 안에서 복역 중에 사망했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준호는 결혼하여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잘 살고 있고 가끔씩 통화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윤서는 생각합니다. 과거는 그녀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미래가 그녀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윤서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